자, 이어갑니다. 35쪽 신석기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1만 년 이후의 후빙기라고 되어 있죠. 보통 예전엔 1만 년이 아니었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8,000년 전쯤 이렇게 보통 예전 교전 이렇게 되는, 최근에는 국정교과서 1만 년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8,000년이 됐든 1만 년이 됐든 이렇게 나오면 신석기. 구석기는 70만 년 전. 구분할 수 있겠죠? 애국이 좋지 않나요? 구석기 7, 신석기 8. 네, 우리 아라비 숫자 7, 8 하게 되면 70만 년 전, 8,000년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신석기 갑니다. 2번 특징, 원시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가 이루어졌다. 원시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른 민무늬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처음으로 이른 민무늬 토기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민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한자로. 아무것도 없다. 무늬가 없다. 이르다는 얘기는 그냥 민무늬 토기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건 신석기, 이건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거 둘 다 공통적인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 구분할 때 요건 이른 민무늬 신석기, 그냥 민무늬는 청동기 구분입니다. 똑같은 무늬인데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봐서는 모르겠죠. 둘 다 무늬가 없는데요, 그냥 민무늬인데요.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빠르고 이게 좀 늦어졌어.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요소이기도 해요. 시험 요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경북도 웅기, 굴포리, 서포항. 자, 보겠습니다. 동침, 신전, 앙화장이란 게 동그라미 하나 쳐줄까요? 점에다가 동침, 신전, 앙화장. 태양 숭배와 사후 세계가 있다. 잘라볼까요? 동침 잘라볼까요? 신전 잘라볼까요? 이렇게 앙화장 이렇게. 동침, 신전, 앙화장은 우리 사람이 언젠가는 죽겠죠, 그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묻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죽으면 반듯하게 바로 눕히기란 뜻이에요. 근데 머리 방향이 동쪽을 향했다. 동쪽이라는 얘기는 해가 뜨는 방향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 숭배사상이 남아있다. 지금도 뭐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입관을 할 텐데 입관에 반듯하게 눕히지 새우처럼 허리를 꼬부치하고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들인데. 그리고 그대로 반듯하게 눕혀서 머리를 지금도 태양이 뜨는 동쪽 방향에다 거의 대부분 머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시대의 모습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네, 동침, 신전, 앙화장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있습니다.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호신부가 출토되더라. 호신부 이미 죽었습니다. 호신부. 가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끔 자기가 이렇게 아끼는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우리 여학생들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백팩 메고 다닐 때 이렇게 자꾸라고 그러나 이게? 여기 보면 가끔씩 인형 같은 거 묶어가지고 다니는 경우 내가 봤어요. 종종 봤어요. 그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품들이 달랑달랑. 어떤 애들은 물컵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묶어가지고. 그래서 야, 쟤는 참 특이한 애다. 물컵을 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게 다니는 애들도 야, 저게 호신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호신부라고. 내가 좋아하는 상징적인 물건들
가지고 다니는 것들. 부산 동삼동 폐총에 별표, 서울 남사동 두 개를 묶어서 별표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두 개 잘 나옵니다. 자, 폐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분석해보죠. 무덤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개를 얘기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조개를 잡아먹고 껍질을 버렸어요. 근데 이게 층층이 쌓이다 보니 무덤처럼 보였다는 걸 폐총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조개무지라고 불러요. 조개를 잡고 껍질을 버렸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폐총 유적이 보입니다. 부산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보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 빗는 빗으로 일정한 간격을 그었다 해서 이것을 빗살무늬 토기라 불러요. 빗살무늬 토기도 이게 끝부분이 뾰족하죠. 이걸 첨저형이라 불러요. 이건 뾰족하지 않죠. 이것은 평저형이라 불러요. 주로 이건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로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아니겠죠. 평평한 땅에서 발견되겠죠. 왜냐하면 강가는 모래 약간 이렇게 툭 박을 수가 있죠.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죠. 평저형이라고, 이건 첨저형이라고 합니다. 폐총이 발견되기도 했고,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더라. 그 다음에 일본산 흑요석이 발견되더라. 그러니까 한강 이남은 일본산일 거고, 한강 이북은 백두산께 발견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요, 서울 암사동 보죠. 최대 집터 유적지. 실제로 암사동 가면 엄청난 유적지가 복원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집터 유적지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다 뭐예요? 여기 발견됐거든요. 전부 다 첨저형입니다. 뾰족할 첨자예요. 끝부분이 뾰족하다. 뾰족한 첨자를 넣어서 첨저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서울 남사동에는 폐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밑줄 색깔표 좀 칠해주기 바랍니다. 폐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폐총 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칠 거다. 서울과 부산에서 폐총이 발견됐느냐 발견되지 않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폐총 발견 유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서 틀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장 가면 선생님 부산에 폐총이 있나요? 암사동에는 있나요? 물어본다고. 요건 지금 약간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제 7월이면 휴가철이죠. 예전 같으면, 그죠? 코로나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어디가 가장 인산인해가 됐겠습니까? 부산의 해운대가 가장 사람이 들끓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그죠?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서울에는 해운대가 없잖아요. 폐총이 없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에도라는 얘기가 무엇도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원상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폐총도 있고. 서울에는 이렇게 되면 폐총 없네. 왜 없냐고 물어본다면 답을 못해요. 선생님이.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강가를 끼고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죠. 또 훗날 10년 뒤에 또는 당장 내년에 뭐가 하나 발견될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폐총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서울에. 이유를 묻지 마세요. 몰라요, 선생님도. 그 다음에 항해도 봉산 집탄리 평양 남경 유적지 별표 갑니다. 앞에 탄화된 잡살 조피 수수가 발견되어 농경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 농경 시작을 입증합니다 해놓고 가로 열고 신석기 후기라고 써놨습니다. 가로 열고 신석기 후기 가로 닫고. 신석기 후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조피 수수가 경작이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할 때. 글자만 따봤습니다. 이렇게. 좀 암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잘 붙여볼게요. 봉산의 집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탄화된 불에 그을린 조가 발견됐다. 즉 좁쌀이 발견됐다. 이게 봉사는 집터니 평양의 남경유지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이거 빼버리고. 그럼 이건 뭐야? 봉평 신다투니까 신석기를 물어보는 거라는 정도를 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글자만 따봤습니다. 봉평 신탄조 봉사는 집터니 평양의 남경유지는 탄화된 불에 그을린 좁쌀이 발견됐다. 즉 신석기가 되면서 농경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경도 아까 신석기에서도 전기중기 후기에서 후기. 그럼 정착 신석기 후기가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물어보죠. 정착되면 그러면 이제 오로 수렵 사냥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농경 시장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의 빈도가 더 높아요. 농경에 비해서. 주 생활은 농경이 시작되지도 불구하고 수렵어로 동물을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다든가 이게 훨씬 더 비율은 높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제주 고산일 아까 했습니다. 그죠? 제주 에어로봉 부석기고 그 다음에 고산일 신석기입니다. 신석기에 이른 민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른의 밑줄 보면 되겠죠? 이른 민무늬 신석기에 그냥 민무늬 아까 청동기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36쪽 갑니다. 페이지 36쪽. 오로 발달과 농경의 시작 보겠습니다. 생활, 사냥, 채집, 오로, 농경. 시작됐지만 농경이 후기이기 때문에 미미했다는 겁니다. 주로 사냥과 채집, 오로가 주였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별표를 하겠습니다. 이건 한능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것, 최근에 나왔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갈돌과 갈판으로 채집한 도토리를 가공했다. 경상남도 진주 상촌리 유적, 창녕 비봉리 유적. 밑에 갈판과 갈돌 한번 봐주시죠. 커다란 돌 위에 저 돌을 갖다가 도토리를 넣고 비벼요. 우리 맷돌 모양으로. 그래서 비비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겠죠. 갈돌과 갈판. 그 한능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대로 줄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림 주기 좀 애매모호하니까 갈판과 갈돌을 줄 거거든. 그래서 갈판, 갈돌을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야? 신석기에 대한 내용인데 답은 신석기 그게 아니고 신석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선택지 골라야 돼요.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맞아야 돼. 이건 뭐 틀리면 안 돼. 이거 선사시대 문제를 틀리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거 동물이야. 인간도 아니라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오로, 그물추, 돌, 하살촉, 돌창들이 이 시대에 사용되었다. 5번 별표. 농경 시작.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신석기 혁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석기 혁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석기 후기에 밑줄 긋고 조피수수가 재배되었다. 대표적인 게 봉산 집터리, 평양의 남경이 또 나오죠. 여기 봉평 신단주 하나가 여러 가지를 써먹을 겁니다. 이건 암기사항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원시적 숭업, 가락박기 밑줄 긋습니다. 밑에 하나 봐주시죠. 가락박기 한자로는 방추차, 그 씨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직조 기술이 발달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의류를 입었다는 거. 그 다음에 뼈바늘, 오른쪽 밑에 보시죠. 뼈바늘,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바늘처럼 썼다는 것. 골침이라고도 합니다.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됐을 것이다. 구석기인들의 의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석기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그냥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중요 부위 정도는 가리고 다녔을 것이라는 정도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7쪽 신석기의 생활 이어서 갑니다. 첫 번째 부족사회 형성. 해안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 마을이 형성됐다. 해안이나 강가라는 얘기는 뭐죠? 먹이 활동이 용이한 것에 주거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사회, 족장이 존재하나 정치적 권력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석기, 신석기까지 보통 평등사회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급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 가야만 우리가 어떻게 계급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급자족 경제에 대한 평등사회다. 아직까지 평등사회다. 평등사회 가로 열고 모계사로 정됩니다. 아직 엄마 중심의 사회다는 겁니다. 아빠들이 나서면 어떻게 힘을 자랑하게 해서 부계사회가 되면 청동기가 되겠죠. 권력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주거, 움집에 밑줄 긋습니다. 움집. 움집이란 이겁니다. 이게 집 표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적인 나무들을 에워싸고 입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집이라 이걸 움집이다 이렇게 불러요. 신석기인들의 집의 형태는 움집이다. 근데 이 모습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모습. 청동기가 되면 똑같은 움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커졌죠. 직사각형 모습이에요. 움집은 움집인데 직사각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걸 원형 또는 방형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제 방향에 가깝죠. 이 직사각형이 길어졌죠. 이걸 장방향이라 불러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살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하덕을 두는 거야, 이렇게. 하덕을. 여러 사람이 동시, 옹기종기 모여 살 수 있는 것들. 신석기가 되면 하덕이 이렇게 벽면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야 살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나 저희 집에나 어떻게 음식 먹고 나면 남는 거 어떻게 저장하죠. 냉장고에 저장하죠. 저장 창고가 있을 거 아니야. 저장 창고는 이거예요. 신석기 때는 이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저장 창고를 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공기 유통이 잘 돼야만 이 음식의 변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으니까. 요즘 특히 조심하죠. 냉장고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 되게 빨리 상하죠. 지금들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부패하죠. 대부분 냉장고에 있어서 이런 걱정은 없지만 예전에 이런 문제 심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혜가 바람과 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장 창고가 청동기를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넘어오죠. 저장 창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돌출되는 거예요. 저장 창고. 요즘 냉장고로 이렇게 하면 냉장고로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겠죠. 지금의 냉장고가 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기만 잘 공급이 된다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별거 아닌데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이거 틀리면 바보죠. 그죠? 왜 틀려? 좀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활동 보겠습니다. 토우, 동굴 모양, 동물 모양, 암사동, 안면상, 흙으로 벼진 만든 얼굴 모습, 토제, 인면상, 동삼동 표청, 옹진 소야도, 조개껍질을 만든 가면, 폐면. 그 밑에 그림 하나 봐주시죠. 여기 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옹진이라는 거 있죠. 자, 폐면이라고 합니다. 조개껍질 가면. 그다음 호신부, 그 여인상 봐보시죠. 울산 신암리의 여인상.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호신부, 강아지, 뱀, 여인상들을 조각한 예술품이다. 여인상이 밑줄 그으시죠. 강아지, 뱀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가방에다 메고 다니는 거 충분히 이해 갔어요. 호신부. 이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신이니까. 근데 그 여인상은 우리 한눈에 봐도 밑에 부분은 여인상이지 남성상은 아니잖아요. 그 여인상 여백에다가 적습니다. 남성상 X 적습니다. 가끔 출제자 남성상이 발견됐다는데요. 아니 뭐 로마 시대에 무슨 미술품 그림 조각품도 아니고 남성상 X 적으로 지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적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진도 빨리 뽑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절대 빨리 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선생님 말은 남성상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인상이겠구나. 남성상은 아직 우리나라에 발견된 적이 없어요. 갑자기 출제자들이 갑자기 남성상, 왜? 여름에 봤을 때 뭔가 하나 발견됐거든. 그림도 살짝 지나갔고, 그래 남성상도 내가 본 것 같아. 그럼 틀린 거야 이것은. 그래서 본 것 같아는 무조건 틀려. 내가 보지 않는 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장신구, 목걸이, 팔찌 등들도 발견됐다. 주로 칠해거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분들 목걸이, 귀걸이 뭐 이렇게 차는 거 보면 이런 걸 보통 장신구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매장풍습, 동무덤, 운무덤 등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하장 실시했다는 공동묘지도 발견됐다. 매장 모습이 좀 다양하죠. 그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원시신앙에 이건 기본입니다. 원시신앙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입니다. 아셨죠? 베이직에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첫 번째 애니미즘 가겠습니다. 애니미즘. 우리말로 바꾸면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해, 구름, 비, 천둥, 우박과 같은 자연물에 대한 영혼이 깃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혼이 깃들였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것도 있죠. 해, 구름, 비, 천둥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시골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연 뒷산에 커다란 바위, 네. 바위에 영원한 정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뭐 세상에 이런 일 같은 데 보면 결혼한 신혼부부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이가 출산되지 않아서 되게 고민거리다. 근데 경상북도 무슨 두메 산골에 갔더니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신혼부부들이라서 이 부분을 만지게 되면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다더라. 우리나라 보면 남아선호선에 그대로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만 되게 막 달아가지고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다가 만지고 갔더니 1년 뒤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대더라. 이런 되게 신험한, 심령한 이런 뭐 바위가 있지 않느냐. 일종의 이게 애니미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마을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이런 게 있죠. 마을을 지금 수호신 같은 당산나무들이 있죠. 커다란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펜스를 쳐가지고 보호하고 1년에 한 번씩 나무들한테 막 제사 지내. 마을 어르신들이. 몇 년 됐으면 한 500년, 1000년 막 됐다는 거야. 그래서 펜스를 쳐가지고 보호한다는 거야. 이 마을 어기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 들어온 악기를 갖다 막아준다는 거지. 이런 것들, 여기에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 있고, 물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가난한 연인들이 결혼을 할 때, 혼수용품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장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만 믿고 두 사람이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정한수를 떠서 서로 마주보고 이게 증명하는 거야. 물에 해당되는 애니즘이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결혼 약속합니다 해서 물이 우리를 증명해 준다는 거야. 정한수가. 뭐 이런 식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흔히 있는 것들이 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애니즘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셨죠? 애니즘에 관련된 부분들. 토테미즘. 특정 동물들이죠. 자,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에 연결시켜 숭배하는 사상. 당군신앙의 곰과 호랑이 같은 것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당군과 관련된 부분, 곰과 호랑이 같은 사상들. 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뭐, 박예끝 같은 경우는 말, 그 다음에 뭐 부여 같은 경우, 동부여 같은 경우 개구리, 살짝 적어놓을게요. 동부여 개구리, 뭐 이런 것들. 살짝 적어봐요. 빠진 것들이니까. 네, 동부여의 개구리 같은 것들도 네,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에요. 일종의 토테미즘, 특정 동심을 우리 부족의 상징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이걸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샤머는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 되겠죠. 샤머니즘이라고 하겠죠. 묵격신앙 우리말로 보면 샤머니즘은 묵격신앙이죠. 자, 무당입니다. 무당이 보시죠. 여기가 하늘입니다. 여기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계해주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당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자가 무당 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하늘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비가 오고 막 우박이 치고 청둥 번개가 치는 얘기야. 되게 궁금하다는 거야. 땅의 사람들이.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기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얘기야. 그 지식인이 무당인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늘을 향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대나무예요. 대나무에다가 우리가 무당집 가면 어떡해요? 이런 빨간 리본을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무당임을 표시하는 거고, 소나무 같은 걸 쓰지 않고 대나무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일직선으로 하늘을 관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주변에 뭐 쇠파이프 달아놓으신 분도 계세요. 대나무 구하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쓰게 해서 쇠파이프에다가 빨간 리본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 뭐 대한민국 태극기도 달아놓은 경우도 있어. 또 약간 짝퉁 냄새가 좀 나는 무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리지널은 대나무를 써야 돼. 그 봐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싶어서 대나무를 길들하게 알아보려고 하고, 이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무당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이 무당 무자가 되는데요. 자, 다시 갑니다. 무격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영혼 또는 하늘을 연결시키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사상.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무당이에요. 지금까지 존재해요. 신석기에서 존재했던, 신석기에 했던 그 유물이 지금까지 와. 신석기 봐. 1만 년, 8천 년 정도 된 직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오래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혼 숭배사상.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영혼 숭배사상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기 보겠습니다. 토기. 자, 신석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토기를 한번 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죠. 아쉽지만 이것은 일본식 표현 방법이에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실은 이건 일본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 방법은 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도자는 질그릇 도자예요. 근데 이거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릇 글자를 써서 일본식 표현 방법이고요. 중국과 우리는 질그릇 도자를 써서 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시험에는 아직까지 이게 바뀌지 않아서 톡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봐보자고요. 빗살무늬 톡이 고려자기, 이 두 개 합쳐서 뭐라 불러요? 도자기라 불러? 토자기라 불러? 이 논리를 보면 토자기가 되는 거잖아. 합성어가 되면은, 그죠? 근데 우리 토자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잖아. 뭐라고 써? 그잖아.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 논리적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박물관에 갔는데 도자기가 아니라 도기관, 자기관이라고 돼 있어. 저건 뭐지? 놀라지면 안 돼. 이제 제대로 돌아왔구나. 정상화 됐구나 생각하셔야지.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토기관에 들어가야 돼? 도기관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고려자기 이후부터는 뭐라고 해? 자기관에 구분되기 시작한다고.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 책에는 아직까지도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원래 한단보다 빗살무늬 토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계속 쓰는 용어들이 있다는 거지. 뭐야 그러면? 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다 했어. 근데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그 국정교과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요? 국정교과서 부분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재는 또 중학생들이 보는 교재는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 공무원 교재도 바뀔 거란 얘기야. 죽겠어. 안 바뀌어 죽겠어. 왜 안 바뀌는지 나도 모르겠어.
뭘까요? 국경교사 교과서의 지필진, 즉 교수진들이 또는 선생들이 이걸 안 받고, 왜? 모르거나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안 받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몰라서. 왜? 도자 쪽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면 그대로 쓰는 거 계속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가 알던 거 그대로 계속 써먹는 거야. 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싫어해, 사람들이. 왜? 그럼 뭔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 논란거리가 아니라 다 지금 시대가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전기 갑니다. 이른 민문이 토기. 이른하고 민문이 자르라고 그랬어, 그죠?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 이른 민문이는 신석기.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눌러찍기 무늬. 그 밑에 하단부에 오른쪽에 있으면 눌러찍기 무늬. 그 눌러찍기 무늬는 한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참고로만 써놓으세요. 한자로는 압인문톡이라, 압박 프레셔를 가했다. 압인문톡이라고도 합니다. 제주 환경 고산리, 강원도 문암 고정, 강원도 양양,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견되었다. 중기 눌러찍기 무늬, 전기부터 후기가 다 발견되고 있더라. 빗살무늬 토기, 달걀 모양의 뾰족한 첨저형에 미치고, 첨저형, 아까 설명드렸어. 첨저형. 끝부분이 뾰족한 걸 첨저형이라고 들었어. 신석기 대표인물 서울 남사동, 김해 수가리, 양양 오산리 등에서 발견되었다. 후기 갑니다. 후기. 번개무늬, 물결무늬. 번개무늬, 물결무늬라는 얘기 뭐냐면 농경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농사를 짓는데 갑작스레 번개가 빵빵 치더라. 태풍이 불어서 물결이 넘칠대더라. 그걸 그대로 상징처럼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죠?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할 것. 전기, 이른 민무늬, 전기, 이른 무늬, 중기, 빗살무늬, 후기, 번개, 물결. 구분 딱 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딱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기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1쪽. 자, 청동기를 가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원전 천년경이고요. 기원전 천년경. 자, 1번 비파형 동검의 출도. 비파형 동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들이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이 혹시 보이나 보겠습니다. 네, 43쪽 한번 봐주실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43쪽이 있습니다. 자, 비파 보이시죠? 그 중국 악기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라 해서 비파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형 동검 보이시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고요. 세형 동검은 청동기 말해서 초기 철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를 구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이냐 세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기를 대표하는 거다. 청동기를 대표합니다. 특징이 뭐죠? 양날을 다 쓰는 거예요. 안 보셨죠? 유심히 안 보셨죠? 삼국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외날을 써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청동기 같은 경우는 되게 찌르는 거예요. 주로 찌르는 용도예요. 칼이 양날이잖아요. 양날은 주로 찌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찌르고 돌려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맞게 되면 어떻게 안에 창자가 완전히 박살나겠지. 뽑아버리니까. 그러나 삼국시대 되면 어떻게 해요? 애날을 쓴다고. 애날 뭐죠? 베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자르거나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발전사 보면 양날을 쓰는지 애날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싸움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비파형 동검 출도. 원래 청동기란 구리에다 주석을 합금한 것이나 우리나라 청동기는 구리에 아연이 합금되어 있다. 그 구리 주석 밑줄 그으시고 구리 아연 밑줄 그었습니다. 동물형 장식이 많은 특징이다. 특히 비파형 동검이 많이 출토되는 점은 우리나라 청동기가 중국보다 북방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거 되게 말장난으로 많이 틀리면 안 돼요. 구리아 주석이고 우리는 구리아 아연이라고. 그럼 청동기 문화는 아직까지 우리의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리와 아연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다면 여기라고.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북방 시베리아가 어디에 물어보는 경우 가끔 있어 저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몰라서. 몽골 끝자락하고 러시아 국경선이에요. 네. 몽골과 러시아 국경선 끝자락 부분에 이게 시베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북방 시베리아에서 구리와 아연이 왔을 것이다. 절대로 말장난에 틀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구리와 주석, 우리나라 구리와 아연 다르게 변하면 아직까지는 중국에, 청동기시 중국에 영향이 들지 않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중국의 문화가 유입돼요. 아셨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청동기까지는 아니다는 거. 자, 두 번째. 벼예재배, 여주훈암리, 부여청공리. 여주훈암리 밑줄, 부여청공리 밑줄. 예. 벼예재배 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쌀밥 드실 때 여주쌀 한번 드셔본 적 있나요? 네, 일반 쌀하고는 가격도 다르고요. 맛도 달라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쌀을 구매하자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구매하시죠. 그죠? 뭐 마트에 가서 사는 방법도 있고 요즘엔 쇼핑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쌀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거거든요. 엄마한테 얘기해봐. 오늘 가가지고 엄마 우리 쌀 언제쯤 떨어질 때 됐어? 곧 사야 될 거야. 그러면 일주일 정도 먹을 거 있어. 그러면 여주쌀 하나 주문해봐라. 이렇게. 왜 여주쌀을? 비싼데 엄마 금방 알 거거든. 비싼데? 뭐 한 2만 원, 3만 원 이상 더 비싼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우리 언제 한번 먹어보겠냐? 왜? 선생님이 여주훈암리 여주쌀을 꼭 먹어보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쌀이에요. 맛있어요. 왜냐면, 좋은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조선시대 여주쌀이 왕실에 납품이 됐어요. 왜냐면 왕실은 되게 좋은 음식들이, 좋은 소재, 재료들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되게 맛있는 거야. 왕실에서 여주 지역 땅을 다 매입을 해버렸어. 통째로 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을 좀 납품, 오는 방법을 택한 거야. 물론 인건비 문축 내는 거고. 그래서 여주 쌀은 무조건 왕실에서만, 조선 왕실에서만 먹는 쌀이 됐어요. 그만큼 귀하고 좋은 쌀이라는 뜻이에요. 찰지고. 그럼 여러분 한번 먹어봐야지. 야, 왕실에서 한번 먹어봐야지. 선생님 이미 먹어봤어. 이런만 먹으면 돼. 집에 처음에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이거 먹어보자. 비싼데 우리 꼭 싼 것만 먹어야 되겠냐? 이렇게 비싼 것 한 번씩 먹어봐야지. 고기는 애식할 때 몇십 마리씩 써먹는데 왜 쌀 한 포대를 살 때 몇만 원 비싸도 안 사냐 말이야. 오케이? 동의하시죠? 한번 먹어보고 싶죠? 도대체 무슨 쌀이길래 이렇게 선생님 먹어보라고 하는지. 틀리면 먹어봐라. 그 얘기는 무슨죠? 잊어먹지 말라고. 쌀포도 집에 갈 때마다 보고 여주쌀 청동기를 대표하는 여주 훈암리 유적지 여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여 성공리 부여쌀도 맛있고요. 자, 계급사 형성하겠습니다. 청동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전파, 요동 지방 및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출발해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전파됐을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청동기 하면 좀 애매모하죠. 청동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번 나오죠. 우리 15세기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 예전에도 조선이 있었다고요. 근데 구분하기 4꼬자를 넣어서 고조선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15세기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꼭 기억하세요. 청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얘기하면 제가 철기에 꽃을 피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따로, 그다음에 청동기 따로, 철기 따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청동기와 철기를 공부할 때 내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는 고조선을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뜻입니다. 자, 고조선 뭐야? 당군 할아버지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꽃골 또는 다른 거죠? 계급이 등장하겠구나. 그럼 이건 아빠가 나서겠구나. 엄마가 아니라. 힘 좋은 아빠들이 나서니까 어떻게? 부계 사야겠구나. 그죠? 부석, 현석기가 아까 평등하고 모계 사회라고 했잖아요. 엄마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아빠 중심의 부계 사회로 넘어간다는데 계급 사회가 등장한다는 거죠. 계급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급이 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잉여 농산물이에요. 잉여 농산물이 있어야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먹고 남는 음식이 있어야 내가 권력을 지는 거거든. 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야, 너 이거 우리 일 와서 일 좀 해줘봐. 내가 이 정도 쌀을 줄 테니까. 계급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자본주의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동지방 및 청천강 이북지역,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전파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앞으로 끊임없이 그릴 거거든요. 자, 여기가 만리장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요동, 여기가 요서예요. 우리 고조선 세력 범위는 여기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예요. 우리 고조선 세력 범위 여기예요. 요서, 요동,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 전체를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어요. 자, 볼까요? 다시. 문화의 전파, 요동지방 및 청천강 이북지역,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총동기가. 요소는 빠져있죠, 거기에. 요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피파형 동검이 발견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동에서도 피파형 동검이 발견되고 한반도 북부에서도. 그래서 이 세력 범위가 요소, 요동, 우리 한반도 북부를 다 얘기한다. 우리의 영토다. 고조선 영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강 이남 지역으로 넘어오더라. 계급사의 출현, 돌널 무덤과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껴묵거리 반영. 돌에 동그란 칩니다. 돌에 동그란 칩니다. 돌널 무덤. 돌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주로 북방 민족들을 보시면 돼요. 네, 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돌을 많이 사용합니다. 돌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이 중국 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목곽을 주로 많이 쓰죠. 나무 관을 많이 쓰죠. 얘들은 뭐야? 돌이니까 석곽, 돌로 만든 관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고조선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권이 아니라 여기에 문화를 가지고 왔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북방 시베리아를 보고 있다. 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전학적인 그 DNA 형질 검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요. 그 생물학자들, 의학자들 해보면 중국 사람하고 우리는 DNA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70, 80%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섞여서 혼혈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염기 서열 자체를 본다면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잡종이야.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일본 애들이 DNA를 분석해보면 이거 잡종이야. 뭐 우리나라, 중국, 뭐 발해, 뭐 동남아시아 막 되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짬뽕. 그래서 일본 애들 형태가 보면 되게 다양한 이렇게 얼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봐봐요. 다 비슷하잖아요. 다 잘생겼잖아요. 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네. 자칭 여러분이 못생겼다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나 이 정도면 뭐 보통 준수하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돌널 무덤. 돌널 무덤, 석간묘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계통의 묘제로, 무덤의 형태로 한반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의 판석으로 상자 모양의 석관을 만들고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림 제일 하단부에 오른쪽 거 한번 봐보시죠. 부여 성궁의 돌널 무덤 봐보시죠. 그러니까 그 흙을 파고 난 다음에 옆에 흙이 무너질까봐 돌을 이렇게 세웠죠. 이런 무덤을 돌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고인돌 보죠. 고인돌이 별표하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지성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로 이렇게 지성묘, 거석, 큰 돌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클 것자에서 거석문화라고도 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개인 분묘로 한강을 중심으로 북방식 밑줄을 씁니다. 북방식. 우리 그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대부분 거의 다 먹죠. 예전처럼 뭐 상해를 놓고 쪼그려 앉아서 먹는 경우는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 거의 이렇게 먹죠. 식탁에서 먹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한 20명 같이 왔다 그럼 식탁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길다란 상을 펴서 갖고 많긴 하죠. 대부분 요즘 탁자식의 식사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북방식과 남방식,
바둑판식과 개석식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한번 보시죠. 강화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하순에 있는 바둑판식 고인돌, 그 밑에 있는 받침돌을 갖다 보면 개임돌이라고 그러거든. 개임돌이 높아지면 바둑판식이 되고, 개임돌이 낮으면, 말 잘못했고요. 개임돌이 높아지면 탁자식이 되고, 개임돌이 낮아지면 바둑판식이 돼요. 우리 바둑판 할 때 밑에 받치는 부분 되게 짧죠, 다리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개석식이 있죠. 그냥 무덤을 밑에 땅을 파고 묻고 난 다음에 바로 큰 돌을 올려버리는 것들. 개석식이에요. 이 세 가지 무덤 형태가 고인돌의 형태인데, 가장 많은 것은 탁자식일까요? 바둑판식일까요? 개석식일까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둑판, 탁자식, 그 다음에 마지막 개석식. 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분포로 본다면? 찍어봐요. 계속 아까 찍었는데 계속 맞았어요? 맞고 틀리고 계속 반복했죠. 뭐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응? 탁자식, 개석식 정답. 개석식이 70에서 80%. 이게 선택 지문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고인돌의 형태가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은 분포는 개석식. 왜냐면 그 탁자식하고 고인돌은 속된 말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 세워서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겠어. 사람이 얼마나 막 되겠어. 돌 좀 끌어다 주세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 넣으세요. 됐어요. 수고비 딱 주면 돼요. 하루만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위에 거 봐봐요. 이건 한 달, 두 달짜리야. 그리고 여기 인원이 약 대략 한 3,000명, 4,000명 정도 동원돼야 돼. 그래서 고인돌을 보면 계급 사용을 여실히 증명 중이라는 게 고인돌이에요. 계급 사회고 드디어 이제 이인경 농산물이 생겨서 그걸 사람을 쓰고 농산물로 페이를 지급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가죠.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쌓을 적자, 돌석자, 무덤청자.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흙 대신 돌로 봉분을 쌓아서 만든 분묘로서 석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넘깁시다. 다음 페이지. 우리 민족의 형성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 맞군요. 정신시간이 되겠군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42페이지 청동기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